감사하고 거룩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신도님도 별로 없던 절에 이렇게 법당에 뭐 등도 이렇게 많이 달리고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신도님들도 전부 멋쟁이시네요. 와서 보니까 우리 스님께서 워낙 활동가이시다 보니까 아마 신도님들도 다 선남 선녀들이 오신 거 아닌가 싶어요. 마침 제가 오늘 이렇게 백고자 법회에 초대되어서 왔는데 그 합창단이 노래 부르는 첫 곡의 첫 소절이 찬물갑니까? 예, 그렇죠? 보니까 얼마나 울어야 어쩐다고요? 응? 닦일까? 얼마나 울어야 마음이 닦일까? 또 그 다음 또 가사가 쭉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열릴까? 얼마나 울어야 가슴이 열릴까? 그래 쭉 듣다 보니까 뒤에 가서 얼마나 배워야 뭐라 그랬죠? 얼마나 배워야 오만이 얼마나 배워야 얼마나 태워야 오만이 없어질까? 그 가사가 그냥 법문이에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저 뭐 노래를 못 부르셔도 그걸 그냥 가슴에 이렇게 새기기만 하고 한번 읽어보기만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데 아주 합창단도 그냥 하늘에서 금방 내려온 것 마냥 아주 제가 눈물이 날 뻔했다니까. 얼마나 그윽하게 부르시는지 얼마나 뭐 이러고 부르니까 금세 막 가슴이 찡해지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그래요. 오늘 이제 제가 저보고 무슨 제목 좀 얼른 빨리 해서 내려보내줘라 이렇게 연락이 왔다 그래서 무슨 제목을 하면 좋을까 하다 그냥 문득 다른데 이렇게 뭐 촬영하러 가다가 문득 떠오른 게 슬픔이 있는 곳에 성지가 이렇게 책 보다가 그냥 떠올라서 이 뭐 기독교에서 많이 쓰니까 기독교 말인 줄 아는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슬픔이 있는 곳 자체가 그대로 극락정토인 거예요. 이 이치를 알면은 뭐 슬프다 기쁘다 하는 것이 둘로 나뉜 게 아니구나 하는 그 이치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그 요즘 뭐 슬픈 일 있으세요 혹시? 없습니다. 예, 별로 없죠? 자, 슬플 일이 없어, 별로. 그래서 그냥 항상 즐거우세요? 네. 항상 즐겁고 슬플 일이 없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 가만히 돌아보면 말이에요. 아무것도 슬플 일이 없고 아무것도 괴로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부처님 법을 만난 불자라면 그날그날 살아가는 것이 마음 내려놓으면 되다 보니까 그냥 슬픈 것도 슬픈가 보다 즐거운 것도 즐거운가 보다 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인생이 어쩌다 보니 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슬픔으로 태어나. 그러니까는 웃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울면서 태어나. 그렇죠? 그냥 태어나는 순간 하면서 울면서 태어나서 죽는 순간에도 울면서 가. 일생이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 그야말로 얼마나 울어야 그 울음의 길이 끝날 수 있을까.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그 초기불교 경전에 그러시거든요. 너희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부모 되고 형제 되고 자매 되고 서로 핏줄이네 아는 사이네 하면서 그들과 인연되어 만났다가 그들과 헤어지는 순간에 그들과 이별하는 순간에 흘렸었던 눈물의 양이 많았겠느냐. 이 사해에 태평양 대서양 그 드넓은 사해에 바다의 물 양이 많았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바닷물이 더 많을 것 같죠?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바다의 물의 양이 아무리 많다 해도 너희들이 생애를 거듭하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인연 맺었던 사람들과 사랑하는 자와 이별하고 그 사람들을 떠나보내느라고 가슴 아파서 흘렸던 눈물의 양이 사해 바다의 물보다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비유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눈물 속에 사는지 느껴지죠? 네. 웃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즐겁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유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가득 슬픔 속에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인 양 태어나는 순간부터 울다가 죽는 순간 눈 감을 적에도 눈만 감고 누구랑 이별만 하면 울잖아요. 도대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게 된 것일까? 분리감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떨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있을 적엔 괜찮았는데 태 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오니까 분리감 때문에 불안감, 분리불안감이란 말 들어보셨죠? 분리감과 동시에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헤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원초적으로 제일 먼저 경험하는 첫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떨어질세라, 분리될세라, 이별할세라.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간은 뿐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의 이 하나의 계곡인 거예요. 슬픔의 계곡.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그 연세 드신 분들은 혹시 보셨을런지도 모르겠는데 1966년에 이태리에서 만든 영화인데 우리나라에는 77년도인가로 해서 85년도 이렇게 한 2번 상영된 영화예요. 슬픔은 어느 별 아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명륜극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처음 상영됐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때 본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근데 슬픔은 어느 별 아래라고 하는 게 원래 제목이 그게 아니에요. 원 제목은 우리는 도시로 간다. 이게 원 제목이거든. 네, 근데 그거를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추어서 제목을 바꾼 거예요. 슬픔은 어느 별 아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니까 얼마나 슬플 때예요. 가난하고 못 먹을 때고 그냥 눈물로 지새우고 순정파, 그렇죠? 순정파에 그냥 눈물 흘리는 이 노래나 연속극이 나와야 그 앞에 사람들이 TV 앞에 가서 몰려 앉았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눈물로 하세월을 보내야 한이 풀렸던 거예요. 네, 그런 시절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게 찰리 채플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분의 이제 딸이 이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보자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한참 일어나던 1939년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가 40년도쯤에 그 유고슬라비아가 지금은 이제 7개의 나라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남슬라브계거든요. 유고슬라비아의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영화예요, 이게. 예. 근데 이제 그 한 4-5살, 5-6살쯤 된 남자아이가, 미샤라고 하는 아이가 눈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누나가 바로 이제 찰리 채플린 딸이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이 딸이 이제 누나예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전쟁 중이니까,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이니까 장교인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전사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와. 근데 이 딸로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길은 없어요. 어쨌거나 이제 돌아가셨다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러지 동생은 앞을 못 보지 자기는 이제 청소년을 벗어났다가 이제 성인이 된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길이 막막할 거 아니겠어요. 너무 막막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의 먹을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아버지 이제 옷을 내다 팔아서 요즘은 헌옷 절대 안 주잖아요. 팔 수도 없고 누구 주지도 않고 입지도 않죠. 근데 60년, 70년대는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헌옷도 입을 만한 거 주면 너무 고마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옷을 내다 팔아서 그거 갖고 이제 빵도 구하고 우유도 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누나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아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반이라고 하는 이제 남자친구가 있어. 그 이제 빨치산인데 나치에 저항하는 거예요. 나치에 맞서서 저항하는 그 빨치산 역할을 하는데 그 이반이라고 하는 남자친구 하나를 만나는 일이 가장 자기한테 희망이야. 근데 이제 남동생을 데려갈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시골 마을에서 이제 얘를 동생을 이렇게 철뚝같이 생긴 거다가 애를 이렇게 뒤로 묶어놔. 네, 묶어놓고 이제 기다리게 해. 그 잠시 그 사이에 가서 남자친구 만나고 이제 돌아와. 눈이 안 보이는 애니까 내버려두면 어디로 가다가 또 다치면 안 되잖아요. 집단에 머리 쓴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슬픈 거야, 한마디로. 거기서부터 이제 눈물보가 터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바람에 이 나치들이 그 뭐죠, 홀로코스트 거기에 이제 아우슈비츠에 안 끌려가도 돼.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힘들지만 뭐 어쩌지 살아간단 말이야. 살아가는데 난데없이 아버지가 살았다 하면서 돌아와. 아버지가 살았다고 돌아오니까 반갑죠. 일단은 어른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서 오는 바람에 그나마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게 그게 유일한 하나의 희망일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다 보니 어떻게 돼? 나치의 타켓이 되는 거죠. 예, 타켓이 돼가지고 근데 왜 여러분 그 슬픔과 비애가 있는 슬픔과 비애와 눈물샘을 자극하는 영화들은 거의 다 기차가 또 많이 나오죠. 저도 오늘 KTX 타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광주 오느라고 오는 그 KTX는 하나도 부슬프지 않아. 너무 즐겁고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영화들은 흑백 영화를 찍어가지고, 그치? 이 흑백 영화가 그냥 구슬프고 슬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철로가 나오고, 그리고 기차가 막 저기서 오고 막, 거기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누굴 기다리고 이러면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눈물부터 흘리죠. 그 외에 우리 안중근 의사 하얼빈 역에서 그 하얼빈 역이 딱 비출 때에 그냥 뭔가 그냥 묵직한 느낌과 함께, 그죠? 그러면서 그냥 이 어떤 긴장감, 이런 것이 막 느껴지잖아. 저는 잘 못 봤는데 뭐 그 선샤인이라나 맞나요 제목? 맞아요? 드라마요? 아 미스터 선샤인이야, 그지? 제가 제목을 잘 몰라가지고 거기서도 그 마지막 장면인가? 뭐 거기에서 왜 기차 둘로 확 갈라지는 장면이 그거 하나만 봤네 내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슬픔과 슬픔 비애를 나타낼 때 이 열차가 나타나는데 항상 그 유고슬라비아의 작은 마을에 이제 한 번씩 열차가 지나가. 그 철로 길에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가 지날 때마다 이 동생에게 안 못 보는 동생에게 누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젠가는 저 기차를 타고 도시로 가면 네 눈을 고쳐줄 의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눈을 뜨면 너에게 보여줄 거야. 아름다운 대지와 푸른 실록과 그리고 태양의 눈부신 빛의 율동과 사랑스러운 네 모습까지도 다 보게 될 것이다. 이 멘트가, 그 영화에 나오는 이 멘트가 진짜 슬픔 속에서도 가슴을 울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도시로 간다고 원 제목이었던 거야. 기차 소리가 들리면은 그냥 저것만 올라타면 도시로 갈 수 있고, 도시로 가면은 내 동생 눈을 고칠 수 있는 거야. 내 동생 눈만 번쩍 뜨면 온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우리가 5월달이 되면 얼마나 실록이 푸르고 아름답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이 푸른 실록을 보지 못한다는 것 또한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슬픔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다 할 때조차도 부처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예, 부처님의 슬픔은 중생의 슬픔과 다르죠. 중생의 슬픔은 나에게 이익이 오냐 안 오냐를 놓고 욕망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욕망 때문에 슬프고 나한테 이익이 오면 웃고 나한테 이익이 안 오면 눈물 흘리잖아요. 근데 부처와 보살의 슬픔이란 무엇일까? 중생들이 무지 속에서 저게 무지인지를 모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슬픔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날에 이 부처님께서 오신 5월에 이렇게 그냥 찬란한 푸른 그 실록이 우거지고 태양은 또 얼마나 빛나요. 이 모습을 볼 수 없는 동생이 안타까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 그 동생이 이쁜지 사랑스러운 네 자신의 모습도 눈을 뜨면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영화에 나오는 대목의 말이지만 부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뜻은 달려온 것이 아니라, 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열애께서 오신 뜻이 있잖아요. 내가 달려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기차를 올라타면, 바로 열반과 해탈의 길로 가는 이 기차를 올라타면 그러면 네 눈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눈을 뜨는 순간 보지 못했었던 대명천지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들 그대들이 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완전 딴판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말씀일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불자들에게 만날 때만 뵀지만 불교 공부는 무슨 공부일까요? 눈 뜨는 공부예요. 눈 뜨는 공부 이외에 딴 게 없어요. 그 우리가 뭐 눈 감았느냐? 눈 뜨고 있는데 안 보여. 눈 뜨고 있는데 몰라. 그렇죠? 그러면 눈 감은 거죠. 눈을 못 뜨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계를 못 볼까? 아니죠. 그분들이 앞을 못 본다. 이 육안, 눈에 몸에 붙어있는 육안이 떠지지 않아서 앞을 못 본다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조차 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뜨고 있건 감고 있건 마음의 눈이 떠졌으면 그게 떠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은 것, 해안이 열리지 않고 천안이 열리지 않고 법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염없이 슬플 뿐인 거예요. 그게 그냥 고통바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인간뿐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은 웃으면서도 그렇고 매일 눈물 흘리는 거 혹시 아세요? 지금도 여러분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2, 3초마다 눈 깜빡거리잖아요. 눈 깜빡거리는 것이 바로 눈물이 배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물이 배출되는 것인데 그래서 눈 깜빡거리지 않고 눈을 뻔히 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병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눈 건조증이 오면서 눈의 모든 병이 다 생겨요.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 눈물, 수분을 배출한단 말이에요. 눈의 수분을 배출하는 게 눈물 흘리는 것이거든요. 그냥 우리의 생애가 눈물 흘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깜빡거리면서 눈물 흘리는 거야. 그죠? 자주 깜빡깜빡 하세요. 깜빡깜빡 별빛처럼 해보세요. 지금 몇 번. 네. 눈을 좀 깜빡거리는 것이 이 건조증을 없애는데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을 덜 깜빡거려요. 눈을 그냥 이렇게 뜨고 있어요. 애들 때는 자주 깜빡거리는데 나이가 들수록 본인이 잘 모르죠. 인식을 못하죠. 거의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 건조증이 오니까 마르잖아요. 그렇죠? 마르니까 눈이 뻑뻑하고 아프죠. 어쨌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동생한테 그런 말을 해줬는데 아버지가 돌아온 바람에 이 정말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열차를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영화의 마지막 엔딩이 올라타면서 기차를 탔잖아요, 이제 이 동생이. 이 기차를 타니까 눈은 안 보이지, 기차는 막 탔지, 기차가 막 가죠. 열차를 가니까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하죠. 누나, 이 열차가 멈추면 정말 도시가 있는 거야? 라고 묻죠. 그랬더니 누나가 지금 도시로 가고 있어. 도착하면 네 눈을 고쳐줄 의사를 만날 거야.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네. 그 말이 그냥 사람의 실금으로 이지. 그러니까 이 열차가 멈추면 정말 도시로 가는 것이냐? 맞다, 도시로 간다. 가면 네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 기차는 어디로 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영화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고 있다. 가스실로 가는 거지. 아주 그 슬픔의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그 슬픔의 여운을 남기는데 이것을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대입시켜보자 이거예요. 이제 열차를 탔네. 이 열차를 타고 가면은 우리는 해탈의 길에 극락정토에 내리는 것이냐? 극락정토에 내리는 것이냐? 그렇다. 극락정토에 내리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지옥 속에 산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이라면. 그게 부처님이나 대보살님들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인간이 살아온 역사는 엄청난 희생을 치른 뒤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뒤돌아보고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기억하면서 새로워지게 하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5월달이 되면 광주 시민들에겐 특별한 달이죠. 부처님 오신 날도 있지만 어린이날도 있지만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지만 광주의 시민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또 하루의 엄청난 역사적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엄청난 수많은 희생을 치른 뒤에
다시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돼.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 라고 하는 자기의 기억이 새로워질 것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책인데 독일사 산책이라고 하는 책을 다 보지는 못했고 워낙 두꺼워서 좀 읽다가 왔어요. 앞부분 이제 좀 읽고 뒷부분에 억척어몽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서 우리나라 전쟁을 치렀던 시절, 피난민 시절, 6.25 때 피난민 시절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게 독일 역사에도 있더라고요. 이제 중간중간 봤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분이에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 관장님이에요. 그분이 책을 써서 독일의 역사를. 근데 유럽의 여러 나라, 유럽 여러분도 많이 다녀오셨을 테니까 영국에도 가면 개선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리에도 개선문이 있죠. 로마에도 개선문이 있죠. 독일에도 미넨에도 개선문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나라에 세워져 있는 개선문들은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그 전쟁에서 승리해놓은 승전보를 알리는 개선문들이잖아요. 우리가 승리했노라, 이겼노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워가 있고 힘센 국민이다, 그런 국가다, 막 이런 것을 나타내는 개선문이야. 그런데 독일 미넨에 세워져 있는 개선문은 다른 나라 개선문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개선문을 보고 오신 분도 계시죠, 여기? 네, 근데 역사를 모르면 벌로 보고 오는 거예요, 그냥. 눈 떴는데 어떻게 됐다? 눈 감았다. 그 여행을 다닐 때에도 역사와 우리가 뭐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됐다? 눈 뜨고 갔는데 돈 버리고 왔다. 그리고 돈 버리고 와서 피곤하게 내 집이 제일 좋단 말 돌아와서 하죠. 아우, 내 집이 제일 좋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 왕창 돈 쓰고 막 가방 끌고 돌아다니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호텔밥 먹고 막 피곤한데 눈 비비며 막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여기 봤네 저기 봤네 이 성당 저 성당 막 돌아보고 뭐 봤구나 뭐도 제대로도 안 봐. 뭘 봤는지도 몰라. 사진 찍고 오기 바빠. 눈 뜨고 뭐다? 눈 감은 자다. 근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 건덩건덩 대충 사는 거예요. 세밀하게 자세하게 집중해서 보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절에를 왔지만 이 절에 오셨다도 이 절에 세밀하게 뭘 제대로 보고 알기가 어려워요. 여기 계시는 사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서로에 대한 얼굴 세밀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대충 살다가요. 인정하세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결혼했는 부부 사이에도 대충 보고 살아요. 아는 게 없어요. 자기 뱃속으로 나왔다는 자식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황당하게 살다가는지를 정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살다가. 근데 이렇게 살다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개선문 이야기. 화려하게 늠름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건 다른 나라하고 똑같아. 이제 북문과 남문이 이렇게 있는데 북문 쪽은 화려하게 있어요. 남문 쪽으로 오면 남문 쪽은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게 훼손되어진 모습, 그거를 그대로 뒀어요. 그러니까 훼손된 그 부분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하면서 폭격 맞았던 파괴된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둬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아마 싹 뜯어 고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독일은 그 모습을 그냥 뒀다 이거예요. 그러니 남의 나라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이겼고 승리했고 다른 나라를 박살냈고 짓밟았고 그것에 대한 승리를 기쁘다 환호하면서 개선문을 세웠는데 미넨 같은 경우는 그 개선문을 설계할 때부터 시작해서 건설하던 시절부터 훗날에 파괴된 사실까지 함께 보여줘. 그래서 고통과 고통과 슬픔과 자기들이 지나왔던 부끄러운 역사까지 수치스러운 2차 세계대전을 치르다고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게?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네, 죄의식이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둔다는 건 참회하겠다는 거죠. 참회하는 모습을 그곳에 그대로 놓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독일을 갈 기회가 있는 분은 이거를 듣고 가셔요. 그래서 미넨을 갔을 때 냅다 그냥 보고 오지 말고 다른 사람은 휘리릭 보고 오더라도 남문을 일부러 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보고서는 이게 왜 이렇게 훼손되어 있는가? 북문과 남문이 다르구나. 2차 세계대전 때 폭격 맞고 이 난리를 치고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망가진 거를 보수하지 않고 그 역사를 그대로
맨몸으로 보여주면서 그 보여주는 가운데 참여하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새롭게 계획해 가겠다는 거죠. 그런 도덕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가더라도 그냥 대충 훑어보고 와서 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냥 보고 왔거든요. 이 역사를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었네.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오 개선문이네. 이러고 왔거든요. 부끄러운 거지. 이렇게 보고 오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어쨌든 그래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이 냉전 시대가 빚어냈던 오랜 국토가 우리처럼 분단됐었던 나라 아니에요. 거기도 우리도 남북이 갈라져 있듯이 거기도 동서가 갈라져서 동독과 서독이 서로 분단의 아픔을 겪었잖아요. 근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가 올해로 몇 년이에요? 25년 됐거든요. 남의 나라 역사지만. 네. 그리고 새로운 독일이 탄생한 게 그러니까 몇 년 됐다고요? 25년이 된 거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으니까.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쪽 위치에도 그 강이 이렇게 세느강이나 뭐 몰다오 강이나 다뉴브 강처럼 강이 있는데 여기도 그 강가에 이게 십자가 같은 걸로 쫙 그 강가에 막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그게 무엇인가? 왜 난데없는 십자가를 이렇게 많이 세워놨나 강가에.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이전에 국토가 분단되어서 살던 동독과 서독이 서로 한쪽은 공산주의 한쪽은 자본주의를 서로 표방하면서 살아가는 속에서 동독에 있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서독으로 넘어오려고 하다 사살되고 그 넘어오다 죽은 사람들 그때에 바로 그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면서 그 강가에다 세워놓은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나 아름다운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 또한 잊지 않겠다는 것이지. 잊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해놓은 거란 이야기야. 그러니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걸 통해서 뭐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날. 제가 오늘 마침 광주를 왔고 광주는 5월이 잊을 수 없는 달. 광주 시민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있어서 그건 하나의 트라우마자 상처로 있는 기억해야 되는 어떤 날. 아픔이잖아. 슬픔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예로 유럽에서 살해된 유대인을 기리기 위한 홀로코스트 추모비를 홀로코스트 뭔지 아시잖아요. 네.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간 사람. 그 홀로코스트 추모비를 어디 세웠다? 독일의 수도 중심인 베를린에. 베를린에 그걸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부끄러운 역사,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베를린 중심 한복판에, 수도의 중심 한복판에다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과거를 기억함과 동시에 무엇이다? 반드시 미래를 향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베를린에를 가셔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독일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단추하여 비추어 볼 필요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또 느꼈어요. 너무나 흡사하고 비슷한 게 또 많은 거예요. 똑같지는 않으나 근데 아직도 우리는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앙시사 매거진에 실려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보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 히틀러가 총리에 오른 지 80주년이 되는 때에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현재 총리 이름이 누군가요? 메르켈이죠. 여성. 메르켈 총리가 특히 희생된 사람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 80주년을 맞이할 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죄를 하고 사과하는 메시지가 전 세계를 통해서 나가죠.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아. 이런 말 하나는 기억해 두자. 이런 말을 머리에 두자. 그 메르켈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독일의 영원한 책임과 세대를 넘어 간단한 워딩이야. 독일의 영원한 책임과 세대를 넘어 요 워딩 딱 요 한마디가 전 세계 언론이 집중해서 타전을 하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모든 언론과 뉴스에 다
보도가 돼요. 그 메시지가 전 세계에 다 퍼져. 다시 태어난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몇 마디 역사서 책을 본다고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독일이라는 나라에 지가 원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나 어떻게 하다 보니 그 국토에 난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태어난 이상은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영원한 책임을 져야 되며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말을 그 메시지에 담은 거예요. 이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자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대보살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안 겪고 살으란 법 없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엄청난 잘못을 했을 수 있고 실수했을 수 있어요.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실수와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을 해서 누군가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을 때는 영원한 책임, 무한 책임을 지겠다. 세세생생 내가 그 참회하겠다. 이 정도 되어야 그 참회가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했잖아. 얼마나 더 하라고. 얼마나 더 해야 원이 풀리니. 지겹다, 지겨워. 이건 풀릴까요? 이게 뭐요? 이게 바로 원자폭탄 터뜨리는 것 같은 사건이 터지잖아요. 인간 만사가 매일이 전쟁이에요. 왜 매일이 전쟁일까? 제대로 된 사과와 무한 책임과 영원히 세세생생 내가 참여할게.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세세생생 참여할게. 성불한 뒤에도 참여할게. 이런 말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 이런 말 하면 풀려 안 풀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 광주의 불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대구하고 달라서 이렇게 절에 자주 안 오시는 걸로 알아요. 자주 안 오시고 심심할 때,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해서 갈 때가 좀 마땅치 않아. 그럴 때 온다든지. 예. 광주가 아마 제가 보니까 답답한 게 없어서 그런가 봐요. 요즘 답답해야 절에도 가는데 슬픔이 오고 막 고통이 와야 이 뭐 좀 신앙도 가질 텐데 살기가 좋다는 이야기인가요 혹시? 편안하시다는 얘기죠? 살만한 거죠? 응? 먹고 살만하다고 살만한 게 아닌 거예요. 정신적으로 우리는 무한하게 배워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저 뒤에 비구니신 젊은 뼈들이 와 있는데 저랑 요즘 여기 좀 뒤에 주지스님 뒤에 앉아있는 비구니신 두 명이 저랑 같이 요즘 과학 공부를 하고 있거든. 1년 6개월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과학 공부를 안 하고는 아무것도 받침이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과학 공부가 바탕이 되지 않고 과학이 전부예요가 아니고 과학이 진리예요가 아니고 과학이 바탕이 되면 어쩐다? 어리석어지지 않는다. 과학은 증거를 들이대잖아요. 데이터를 갖다 대잖아요. 없는 말 지어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말 가지고 들이대거나 잘못된 말 가지고 들이대가지고 혹세무민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과학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면 혹세무민하지 않고 잘못된 말 한마디에 유혹당하고 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이비가 절대 탄생할 수 없어요. 과학을 공부하면 사이비는 나올 수 없어요. 그렇지? 네. 제가 이렇게 무한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자기 의지를 표현함과 동시에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참회를 하니까 당했었던 유태인들 입장에서나 2차 세계대전으로 겪었던 그 당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분이 반분이라도 풀릴 거 아니에요. 이 반분이라도 풀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 지나간 과거를 잊을만 한데 이미 2차 세계대전 지난 지가 언제예요? 거의 세계인들 속에서 유태인들에게는 뼛속에 서리서리 사무쳐 남아있겠지만 강 건너에서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잊혀질만 할 때가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희석되고. 그런데 독일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잊혀질까봐. 이 부끄러운 역사가, 이 수치스러운 역사가 잊혀질까봐. 그 다음에 후대의 아이들이 이것을 영원히 까먹을까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된다? 베를린 수도 한복판에 무려 2,7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검은색 돌무덤 같이 생긴 돌무덤처럼 생긴 석비를 세워 2,700개가 넘는 베를린 중앙에 그 어마어마한 부지 위에 2,700개가 넘는 그 석비를 세워 그 갔다 온 사람들이 마치 거기가 납골당 갔다 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납골당 같은 형식을 어디 대도시에 세운다 그러면 찬성하겠어요? 난리 나죠? 들어놓고 안 그러겠어요? 뭐 난리가 납니다. 거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 오느냐고 난리 날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시민의식과 국민의식이 얼마나 서로를 바라보며 반추하여 변화하고 달라져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한복판에 2,700개나 되는 이 검은 돌무덤, 석비를 세워서 희생되어진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희생되어진 수많은 유대인들의 영령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처음부터 독일인들한테 받아들여졌겠어요? 전부 반대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들어놓고 거기도 막 안 된다고 막 큰 반대에 부딪혔던 거죠. 근데 이제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그걸 만들게 돼.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제일 큰 거는 7m까지 높이가 올라가는 게 있었대요. 디자인을 할 때는. 근데 그거는 반대를 했대. 그래서 2m 정도 높이. 우리 사람보다 조금 높은 높이. 7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들 막 위압감을 주듯이 막 두려움과 공포감이 올 정도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2m 정도 되는 높이의 나지막한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쫙 시민공원을 만든 거예요. 시민공원인데 침울할 수 있지만 침울하고 무거운 것 같지만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침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밝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공원이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공간이면서 이거를 잘 조화를 이룬 거지. 균형을 맞춰서 잘 조화를 이룬 공간으로서 다시 고통과 슬픔을 확인하고 인식하고 기억하고 뉘우치고 참여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독일을 상징하는 무엇이 됐나? 랜드마크가 된 거죠. 전 세계인들이 바라고 있죠. 그러면서 뭐예요? 바로 그 고통스러운 그 현장 자체가 어떤 곳에 세웠느냐? 저도 몰랐어요. 네. 여러분도 모르시죠? 어디 세웠는지. 어느 장소에 세웠냐? 바로 그곳이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고요. 그 중요한 자기 정치 1번가와 같은 곳이 있는 그 위치에 부지 한 6,000평이 된대. 근데 누가 쓰던 땅이냐 거기가 바로 히틀러 집무실이 있었던 곳이에요. 예. 히틀러의 집무실과 히틀러보다도 더 못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폴 괴벨스. 더 신바람 났잖아 사람 죽이는데. 그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집무실로 썼던 땅이야 거기가 바로. 그것을 국가가 정부가 허락을 하고 지지하겠다 해갖고 이제 바로 그 디자인을 하면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거예요. 대단한 거지. 나치의 상징이잖아. 그죠? 나치의 그 정권을 상징하는 그 땅 위에 바로 그 돌무덤 같은 석비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추모하겠다. 그 왜냐? 잊혀지면 안 되는 후대에 다시 태어나야 돼.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독일 아이들에게 독일에 태어날 새싹들에게 그걸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 담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설계했는 사람이 유대계 미국인이더라고요. 그 디자인, 건축 설계했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가슴을 찡하게 울려와. 뭐라 그러냐면 다녀온 그 사람이 쓴 글에 거기를 이렇게 쫙 잠시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 간담이 서늘해진대. 안 그렇겠어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목숨을 그냥 잃은 게 아니잖아. 그 애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영화에 지금 슬픔은 어느 벼락에 누나 이 기차 타면 도시로 가는 거야? 이 기차가 도착하는 곳엔 도시가 있고 네 눈을 고쳐줄 의사를 만나게 될 거야. 너는 곧 눈을 뜰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이 4-5살짜리 애기들이 끌려 들어가서 빨가벗겨진 이제 가스실에서 몇 초 만에 그냥
이유도 모른 채 목숨을 잃어야 했던 그 참담함과 무시무시함과 살벌함과 잔인함. 그렇잖아. 그러한 영령들을 달래기 위해서 세워진 섭비 2711개가 세워져 있는 곳을 걸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한번 상상해보자요.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공간을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 공간을 지나가는데 이 설계했는 설계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 그게 관광객이 됐던 여행자건 누구건 그 일에 관여를 했던 관여하지 않았건 누구일지라도 그곳을 지나가면서 마른 시민공원이지. 이 공원을 지나가는 동안에 짧은 순간이어도 좋으니, 아주 잠깐 짧은 순간이어도 좋으니 생사의 갈림길에 오갔었던 유대인들의 절박함을 한 번쯤은 거기서 헤아려 봐달라. 이 말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무엇인가를 디자인할 때 그 디자인의 아름다움은 영혼을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추모한다고 어디 가서 뭐 돌 세우고 섭비 세우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뭐 박물관 세워, 기념관 세워, 무슨 비문 세워, 묘지 세워, 그렇게 세워놓는다고 어느 국민이 가서 봅니까?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아픈 역사일수록, 고통과 슬픔의 역사일수록 그것을 다음 차세대에게 남겨주는 유산이 되게 하려면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이 직결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그곳에서 참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법당이 돼야 되고 성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냥 사진으로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사진으로만 봐도 싶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여기를 가보고 싶다. 이곳을 거닐면서 내가 그곳에 돌아가신 모든 영령들을 위해서 축원 한번 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요. 그 정도로 묵직한데 너무 무겁지 않아. 참혹할 것 같은데 참혹하지 않아.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 와서 그 돌 섭비 위에 막 올라타고 거기서 애들이 놀고 연애하는 연인들이 와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가족들이 와서 도시락을 먹고 이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죽은 영혼들도 바라는 바예요. 자기들을 저기 어디 한쪽 구덩이에 묘지에다가 구석탱이에다가 찾아오지도 않을 곳에 처박아 놓듯이 하는 거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함께 호흡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설계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네. 우리나라도 슬픔의 역사를 겪었잖아요. 6.25 전쟁부터 뭐 임진왜란이니 뭐니 지나온 우리가 걸어온 인생 역사도 만만치 않아.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 뭐가 남아있는 게 있나요? 별반? 알려주는 것도 없고 진정성 있게 뭐 제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도 없어요.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렇죠? 뒤움박처럼 뒤집어졌거나 뭐 여러 현상들이 있잖아요. 일본도 그걸 하고 있잖아요. 있는 대로 역사를 알려주나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역사가 됐건 그게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역사가 됐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아프지만 끌어내서 기억하고 그것을 교육하고 그걸 통해서 제대로 전해야 하는 의무까지 있는 것. 그렇죠? 광주 시민 여러분들은 이런 의무가 있어요. 후대에까지 제대로 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우성을 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소리 높여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서 막 눈물로 호소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너무 고통스러울 때 눈물도 안 흘리잖아요. 안으로 삼키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잊지 않고 기억을 하지만 아름다움으로 후세에게 그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의 새 역사를 쓰는 것이다. 그것이 미래를 향해 가는 길이다. 지금 독일 베를린에 이런 것을 했다는 이 이유가 바로 뭐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모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출퇴근길에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가? 사실 그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화장터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늘 드나드는 번화가 중심에 세워져야 한다. 화장터가. 왜? 생사가 둘이 아니기에 언제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살아있는데 우리가 죽음을 항상 기억해. 그리고 슬픈데 그 슬픔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참회를 해. 그 공간이 우리의 생활터전 중심으로 떡 들어왔다. 그럴 때 어떨까? 그걸 쳐다보면서 살아갈 때 오고 가면서 무심해질 수도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안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겠죠. 생활로 들어오면. 그래서 화장터가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네라는 걸 대환영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대환영해야 된다. 아파트 값 떨어진다. 아파트 값 떨어지는 게 중요해. 생사 거래가 중요해.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아파트 값 얼마 떨어지고 얼마 올라가는 게 중요해. 아파트 값 그거 얼마 더 올렸다고 그 돈 소나기에 쥐었다고 영구불변으로 가든가. 우리는 우리 삶이 이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것이라는 거예요. 삶을 직면하지 않으면 생이 있으면 죽음은 엎을래야 엎을 수 없는 것이다. 얘는 그냥 한 손바닥에 같이 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삶에 필요 없는 욕망을 부리지 않겠죠,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정면으로 직면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죽음에 대한 걸 정면으로 직면하지 않다 보니까 삶을 엉망진창으로 잘못된 걸로 해석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그릇된 생각, 그걸 사견이라 하잖아. 이런 추모의 공간을 세우고 화장터가 우리가 사는 삶의 중심토로 들어오고 매일매일 굴뚝에서 연기가 타서 막 굴뚝에 연기 나가는 걸 매일 볼 수 있다. 저게 바로 내 모습이다. 그런데 무슨 욕심을 대단히 낼 게 있었어요? 뭘 아둥바둥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 저기 막 연기가 뻘뻘뻘 지금 나가서 딱 50분 만에 한 줌 재로 딱 나오는데 그러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내가 뻐적뻐적 걸어 다니는데 들어가는 순간 50분에 딱 소나기에 제한덩어리 나오네. 뭐 욕심 부릴 것도 없네. 뭐 아둥바둥 싸울 것도 없네. 그냥 산법당이요 산법문이 될 거 아닐까. 그쵸 여러분? 슬픔이 있는 그 자리에 그 공간을 기억하고 그 공간을 기억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 점점 정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불교 공부는 눈 뜨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눈은 어떻게 뜨나? 정견하는 거예요. 팔정도에 제일 앞에 나오는 정견이 눈 뜨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뜨려다 보니 눈을 뜬 사람으로 살려니 어떻게 돼? 정견을 하려니까 죽음을 직면하고 같이 살아야 되더라는 거지. 마치 영원히 살 듯. 그리고 우리 아파트 값에 돈이 오르네 안 오르네 물론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거는 유한한 것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파트 값이 오르면 좋아 죽겠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인상을 쓰고 우울해가지고 소화가 안 된대요 금방. 아니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아파트 값이 매번 오를 수가 있나. 상황에 따라 땅의 부지에 따라 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 여러 가지의 정치 현안에 따라 어느 아파트 앞에 뭐 건물이 하나 쓰면 그리로 사람 몰리니까 아파트 쓰네. 그러다 보니 지하철 놔야 되네 어쩌네 그러면 아파트 값이 오르네. 근데 정부 청사에서 거기다 못 세우네. 철회했네. 어디 딴 데로 가야 되네. 큰일 났네. 우리 아파트 아무도 안 오네. 하나가 나쁘면 하나 좋고 하나 좋으면 하나 나쁜 거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불자들은 특히 이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남들과 똑같은 인생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이 먹을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꿈꾸지만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거니와 영원히 재산 가질 것처럼 꿈꾸지만 영원히 가져지지 않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걸 벗어나 보겠다고
돈 벌어야겠다고 아등바등 하는데 돈 버는 거 잘못된 거 없죠. 부처님도 돈 많이 벌으라 그랬어요. 많이 버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라. 잘못된 직업이나 잘못된 방법 갖고 돈 버는 건 하지 말라고. 가능한 스스로 선택하야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지 않는 건 하지 마라. 왜 뭐 마약 판매상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남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서는 막 사람이 그냥 죽음에 이르게 한다든지 고통으로 간다든지 이런 종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건전한 직업을 찾아서 자기의 먹거리도 충당하고 자기 자식을 키우는 일도 하고 교육시키는 일도 하고 사회에 세금도 내면서 기여도 하고 국민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라. 우리는 세금 내는 거 벌벌 떠는 거 바뀌어야 돼요. 세금 내는 것부터 정당하게 내는 국가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금 내는 거를 당연한 걸로 생각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국회의원을 똑바로 뽑아야 돼요. 국민이 내는 세금을 아무데나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다 편집해 이제 나중에. 정목수님 정치 무슨 뭐 발언하는 줄 알면 안 되니까. 정치 발언하려는 게 아니. 국민이 똑똑해져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무슨 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정당하게 정말 제대로 해서 국민 생각하는지, 나라 생각하는지, 국민 생각하는지. 이제는 우리도 정파 벗어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정파에 울고 웃느라고 질질질 끌려가는 거, 이게 지금 우리를 다 목줄 재고 있잖아요. 이것도 정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 떠야 돼.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그쵸? 여러분이 볼 때 진짜 이 사람 일할 만하다는 사람 뽑으셔야지. 이 사람 그래도 내가 옛날부터 아는 사람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했고 그전 때에도 했고 그때 했던 사람이 좀 믿을만 하잖아. 이게 좋은지. 또 새로운 인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라나는 새로운 인물한테도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줘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판단에 맡기는 거고, 여하간 우리가 슬픔과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슬픔이나 비애는 초월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돼.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건 바탕이 있다는 거지. 있는데 이걸 뛰어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슬픔을 깜깜한 밤하늘에 비유하잖아요. 기쁨을 별에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별을 보고 있나요? 밤하늘을 바라볼 적에 별을 보나요? 아닙니다. 밤하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지고 있고 보는 거는 밤하늘을 보고 있어요. 깜깜한 밤하늘을 보는 겁니다. 근데 깜깜함을 보다 보니 반짝거리는 별이 도드라져 보일 뿐인 거예요. 기쁨을 보는 게 아니라 슬픔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깜깜한 밤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밤하늘을 보는데 그 별이 보이는 거라고요. 별이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어쨌건 우리가 이렇게 정견에 대한 이야기,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눈을 뜨고자 하는 마음이 될 때는 기억하고 제대로 내가 그것들을 기억하고자 하고 잊혀지지 않고 두 번 다시 그 일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 그럴 때 정견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어디다? 거기를 바로 성지라고 해요. 거기를 바로 법당이라고 해요. 거기 누가 계셔요?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살아온 날의 행위들, 내가 뭔가 막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 고통과 괴로움이 오면은 윤회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중에 내가 한 생에만 살아봤겠어요? 누군가가 그러잖아. 뭐 전생 보러 가는 거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뭐 누가 전생 본다 이러면 혹시 가서 본 적 있어요? 있을 거야 아마. 누가 전생 봐준다 이러면 아마 몰라서 못 갔을 수도 있어요. 누가 전생을 봐주네 그럼 돈을 내고라도 아마 갈 거야. 그 정도로 전생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생을 보면서 궁금해하는데 전생 본다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주기를 바래. 당신은 전생에 아일랜드나 어느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의 왕비였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자였네, 공주였습니다. 거기에 성주였다, 뭐 장군이었다, 뭐 이러기를 바래요. 당신이 어느 집에 거기 하인이었어. 이러면 기분 나빠하고 왜 지금 자기가 하인이 아닌데, 내가 지금 하인이 아닌데 하인이었습니다.
없습니다. 전생이 하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게 뭐요. 이미 한 생이 지나가 버린 건데.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애를 지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그 전생을 본단답시고 허무맹랑한 것에 매달려가지고 내가 무엇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니 전생에 세종대왕이었으면 좋겠고 전생에 사리불존자나 이순신 장군이나 전생에 원효대사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왜 안 가능할까? 그 사람의 이름으로 개인의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산 생에는 그 한 번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모습을 갖고 사는 건 이번 한 생이에요. 두 번도 이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변형되고 바뀌어진 모습으로 사라지는 것이지 똑같은 이 모습으로 두 번 산다는 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생에 무엇이었네 어느 왕이었네 그거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네. 끝났어요. 원효대사였다 그래도 끝났어요. 원효대사 한 분으로 신라시대에 끝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상상 속에 나 원효대사로 살아본 생애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한 번의 삶인데 범우주적으로 전체적인 우주적 차원에서 볼 땐 우리는 어느 누구의 삶도 안 살아본 삶이 없어요. 다 거쳤고 다 살아봤습니다. 다 살아봤어요. 원효대사,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다 살아봤어요. 왕도 해봤고요. 장군도 해봤고요. 시녀도 해봤고요. 신하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나무로도 살아봤고 동물로도 살아봤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로도 다 살아봤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그렇게 교감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생애를 살아본 적이 없다. 이질감 때문에라도 안 친해요. 걔네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아프면 돌보고 싶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다 살아본 생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치매 걸리죠. 걔네들도 암 걸리죠. 그러면 그냥 안고 병원 가잖아요. 다 살아본 생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전생을 궁금해하실 일 있다 없다? 없다. 확실하게? 없다. 그렇죠. 없다. 이게 바로 정경이에요. 그러니 지나가다 누군가가 행여라도 어느 절에 갔는데 어느 절 스님이 내가 전생 봐주 정도 보시네. 보시는 하세요. 근데 전생은 보지 마. 보시하면 누구에게 좋다? 보시한 자기에게 좋지. 그렇잖아요. 보시 많이 하시면은 결국은 자기 미래세에 다 통장 저축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데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지가 다 받는 거지. 예. 아무리 이절에다 이 주지스님한테 보셨대 주지스님이 그거 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 뭐 이 저 사회복지단체 뭐 요양원부터 해서 안 하시는 게 없네 보니까 너무 훌륭하시다. 아주 일생을 거기 바치셨네. 그럼 여러분이 내시는 그 보시가 그리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돌고 돌면서. 누구 공덕이에요? 스님은 심부름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한 심부름 도 봤어요 어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는 삶은 마치 이 살아간다 이거 자체가 이 대지 위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대지 위에 거대한 대륙을 마주하고 사는 거예요. 대륙과 같은 거예요. 산다. 우리가 살아가네. 이걸 하나의 그 대지에 발붙이고 사니까 거대한 대륙 위에 사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과학반 스님들이 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대륙에 지금 의지해서 살죠. 우리는 아시아 대륙에 살죠. 그죠? 자,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살죠. 그죠? 또 아라비아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 아프리카에 또 살아. 그죠? 또 이제 저 사우디니 이런 사람들은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대륙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대륙에서 지금 맥혀갖고 눈을 뽕뽕뽕 뜨고 보시네. 네. 자, 그래서 산다는 것도 대륙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 뭐냐? 대륙은 어떻게 됐어요? 본래 한 덩어리였었는데 이게 분리가 되는 거지. 그지? 한 덩어리였는데 이놈이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가. 그런다고 얘가 영원히 떨어지나? 아니지. 영원히 붙나? 아니지. 영원히 떨어지나? 아니지. 영원히 붙나? 아니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생사. 그지? 그쵸? 그 다음에 성주, 괴공. 그쵸? 계속 그 과정을 거치자는
원래 이 대륙이 평평한 땅이었잖아요. 이 평평한 땅이었는데 이 밑에 그 해수면, 바다 밑에 해수면에서 마그마가 톡톡톡톡 올라오면서 자꾸 토치를 했다면서 톡톡 쳐대니까 위에 있는 대지에 금이가 여기 뭐 사우디니 뭐니 이런 나라들하고 다 붙어서 아프리카 국가, 유럽 국가들이 붙어서 살잖아. 그 넘어가 러시아 대륙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붙어 우리가 아시아가 이쪽 방향에 붙어있고 그렇죠. 자, 난데없이 지금 스님이 지도 이야기를 하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까마득하죠? 네, 까마득해요. 근데 우리가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의지에서 살고 있는 이 이치 하나만 따져도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내고 움켜쥐려고 하지 않아도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종결지라고 하는 그 순간이 와서 이제 거기 이제 지중해 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가 또 그 상태에서 계속 움직여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끝판에 가서 대륙과 대륙이 만나서 어떻게 된다고 스님? 대륙과 대륙이 만나서 충돌하지. 대륙과 대륙이 이제 바닷물이 없어진 거야. 바닷물이 싸그리 없어지고 충돌하면서 대륙이 충돌하면서 꽝 충돌해서 하나가 솟구쳐 나가서 뭐가 될게 알프스산 되고 히말라야 돼. 그렇지? 대륙과 대륙이 쾅쾅쾅 가다닥 부딪히니까 하나가 밑으로 가 하나가 위에서 쫙 솟아오르면서 산맥이 생겨난 거야. 그 산맥 생긴 것을 우리 다 의지해 살자. 근데 얘가 산맥이 그대로 있나? 아니라는 거지. 계속 치고 올라가서 히말라야가 지금도 살아있네 뭐 이러잖아요. 아직도 올라가네. 왜? 해저가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는데 얘가 계속 마냥 올라가는 아니라는 거지. 어느 때인가는 얘가 다시 또 평지로 돌아.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 그러니 우리가 의지에 살고 있는 대지라고 하는 것도 원래 한 덩어리였잖아요. 이 한 덩어리였던 것들이 해저에서 밑에서 해륙판이 움직이니까 해륙판에 그 해륙판이 머무는 기간은 8억 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6억 년이 지났어. 태평양은 앞으로 2억 년 있으면 다 사라져요. 대서양은 이제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바다라 점점점 커져요. 대서양은 커지고 대서양은 점점점 커지고 태평양은 점점 줄어들면서 태평양은 없어지는 거예요. 싸그리. 우리 살아생전엔 절대 일어날 일이 없으니 구경 못해. 기대도 하지 말고 2억 년을 기다려야 돼. 2억 년 되니까 해저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해륙, 바다라고 하는 이 해륙은 계속 움직여. 해전 가만히 있지 않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유동적이에요. 그래갖고 움직여가면서 토스를 해대면 마그마가 끌어오르며 대륙과 대륙을 갈랐다 붙였다를 계속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땅, 해저라고 하는 이 해륙의 땅은 8억 년인데 실제로 대륙은 오래된 역사가 얼마나 될게? 35억 년이 된 게 있어요. 서호주에. 대륙은 35억 년의 역사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근데 해저는 계속 움직여대고 요동치기 때문에 8억 년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가 더 오래 가는 줄 알았잖아요. 땅이 더 금방 부서지는 줄 알았잖아요. 자, 이 말을 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땅 또한 만나고 헤어지고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데 죽고 사는 문제 생사 또한 원래는 한 덩어리였다. 본래 한 덩어리였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것 같지만 떨어져 나왔다고 내가 동동 뜬 섬이 아니다. 섬도 해저에서는 만난다 안 만난다? 다 만나지지. 그걸 다 기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산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슬퍼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죠? 결국 헤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또 만나지는 거지. 안 그래요? 헤어지면 또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뭔가 생애 고통스러운 슬픈 소식을 들었다 해도 우리 가장 고통스러운 슬픈 소식이 뭘까? 거의 크게 나누면 두 덩어리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내 앞에, 특히 그게 자식이 죽었을 때, 이럴 때 이 고통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병원에 갔는데 난데없이 어디 뭐가 잡혀서 갔는데 암이래. 근데 암이 다서 수술하면 초기에 발견했다면 그나마 희망이 있다 생각하는데 뭐예요? 난리암이래. 그래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대. 이러면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말이야 우리 생각을 바꾸자는 거야.
그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그 신경의학자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그 의사이기도 하거니와 나이 들면서 이제 고맙습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 쓰고 질병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아름답게 썼어. 근데 이분이 희귀병이 걸려있어요. 눈에 암이 왔어요. 눈에 암이 왔는데 그 눈에 온 암이 간까지 터졌어. 그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를 담당하는 의사 말이 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 6달을 못 넘긴다. 그랬더니 이제 이 의사가 판단해서 바로 이제 올리버 섹스가 했는 일은 뭐냐? 수영하고 글 쓰고 피아노 치고 막 이러면서 즐겨. 그 기간에 6달밖에 안 남았으냐. 그 기간에 그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몇 권의 책을 써요. 에세이를. 네. 그리고 막 즐겨요. 재미있게. 그러면서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끝에 쓴 말이 뭐냐. 이분이 쓴 에세이의 마지막에. 저도 이런 거 보면서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었어. 뭐라고 하느냐. 나의 생애라는 글을 써요. 네. 그 암 선고를 받고 나의 생애. 그러면서 나는 너무나 한 생애를 돌아보니 좋은 삶을 살았고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조차 다 자기를 성장시켰다는 거지. 어느 것 하나도 나에게 좋지 않은 생애가 없었다는 거야. 너무나 내 생애는 좋은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한없이 내가 지나온 모든 삶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한다. 이게 자기 생애의 마지막 쓴 글이에요.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에게 암 선고가 내려지고 죽을 날이 가까웠다 라고 말할 때 그 고통 때문에 슬픔 때문에 기운 빠져서 살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전 생애가 고마웠어라는 글 한 줄 쓰실래요? 어떨 것 같아요? 고마웠다라고 한 줄 쓸 수 있는 마음이 지금부터 일어날 수 있겠죠. 이제부터 하면 되잖아요. 여태까지 안 했다 이거. 그렇죠?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정리하자면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그 고3 수험생들이 수험생들이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미리 왜 모의고사 보는 거 있잖아. 그 모의고사 시험 문제 중에 뭐가 나오냐면 엄마 아버지가 자기 아이에게 편지 쓴 내용이 시험 문제로 한 학생 걸 다 인쇄를 해. 전부 인쇄를 해서 부모님이 좀 시험 문제를 쭉쭉쭉 넘기다 보면 중간에 엄마가 예를 들어 이름이 희주다, 딸이 희주야 뭐 이러고 아들이 뭐 영석이다, 영석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쓴 편지를 인쇄소에서 하나하나를 다 각각의 아이에게 맞춰서 다 프린트를 해.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로 쫙 놓아줘. 그러니 시험을 쳐. 이제 애들은 전혀 모르지.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고 있다가 자기 부모가 갑자기 쓴 편지가 나타나.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이름이 쓰여진 걸 보는 순간 눈물을 막 펑펑펑 흘리는 거야. 그냥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 중에 한 학생은 대성통곡을 하고 결국은 시험지를 놓고 밖으로 나가. 복도 밖으로. 화장실에 가서 막 막 이러고 울어. 막 여기 가슴이 그냥 막 맺혀있던 게. 그러면서 자기 혼자 고독하게 혼자 씨름하고 사는 줄 알았대.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따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리고 그 시험지를 받아본 아이들은 다 울어대는 거야. 그 엄마 아버지의 편지 한 줄을 보고.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은 뒤에 당신의 감상과 소감을 쓰세요가 시험 문제야. 네. 그랬더니 거기에 애들이 뭐라고 썼냐면 너무 감동했어요. 정말 모든 게 감사해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래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처님 오신 날도 가까워오고 우리 모두가 등불을 밝힙니다. 우리의 마음에 등불을 밝히는 일, 누구나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일 한두 가지쯤은 있지만 그리고 또 각 지역이 겪은 아픔과 고통이 있어서 쓰라린 피해 역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등불을 밝혀야 하고 우리가 마음에 밝힌 등불 하나가 곧 미래세 차세대 아이들에게까지 등불을 밝히는 그런 소원을 담은 등불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등불을 밝힌 마음에 지극히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담기면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법당이어 성지다. 그렇잖아요.
정말 제가 그 아픈 어린이 돕기 아까 주지스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올해로 28년째 1년에 2번 거의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해마다 아픈 어린이들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28년째. 절에 들어오는 십시일반 뭐 5천원, 만원부터 모아가지고 모인 돈을 갖고 한 번도 우리는 IMF 때도 타인을 돕는 이 성금이 줄어들어 본 적이 없어요. 1년 연간 1억 5천 미만으로 성금이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 살기 어려울 때도 언제나 남을 돕는 이런 성금은 항상 들어왔어요. 놀라워요. 기독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어요. 불자만 있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후원하는 사람들 중에 제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후원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넘어요. 그냥 믿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백혈병 어린이가 초등학교 때 백혈병이 발발해가지고 우리에게 2번을 후원받았는데 그 2번 후원받았던 지명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완쾌가 됐어요. 완쾌가 된 뒤에 재발됐다가 또 완쾌가 됐는데 완쾌된 뒤에 시험을 쳐갖고 2019학년도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만점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는 아파서 백혈병을 치르느라고 6년간 학교 생활을 못했어요. 병원에서 공부했어요. 병원에서 그냥 보면서 친구들 노트 보며 공부하고 이러면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는 대로 약 먹고 먹기 싫어도 먹고 주사 맞을 때 너무 기분 나쁘지만 참아냈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대요. 그 조그만한 아이가 그런 생각하면서 자기의 병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위대하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 아이가 만점을 받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의대에 수석 합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의사가 되는 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아이를 바라보면 자기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 아까 베를린에 그 추모비를 세웠다고 하듯이 자기의 아픈 질병의 이 몸뚱이 위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미안하는 등불을 밝히내잖아요. 그리고는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스스로 만점받고 서울대 수석 합격하고 의사의 길을 가면서 자기와 같이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겠노라라고 소원 세우는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 불자님들 모두가 다 부처님에게 그지없이 감사하다면 그지없이 고맙다면 등불 밝히는 마음에 나도 내 마음의 무지를 거두어내는 등불을 밝히리라. 그리고 내가 슬픔과 원한을 이 안에 꼭꼭 가둬두고 원망심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항상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왜? 어느 생애에선가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한 생각으로 돌이켜본다면 내 마음에 등불이 환하게 켜질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바로 법당이요 성지이고 그 마음을 갖는 찰나가 정견이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